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를 감안할 때 개개인이 완벽한 자기 격리를 하게 되면 감염은 차단하거나 또를 늦출 수 있다고. 일단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진자 동선을 확인을 하고요.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못한다면 저희가 자체 방역 소독을 즉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가방이에요. 아무래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애기들은 우리나라가 적듯이 저희가 신중하게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하철이 뚫리면 전체가 뚫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독에 아주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저희들이야. 땀도 나고 또 뭐 그 소통 방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또 일반 요리들이 해야 될 미아용 원이니까 뭐 청소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같이 하려면 힘들죠.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은 앞으로 1, 2주가 고비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모자라는 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서 경증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별도 관리하기로 하는 등 치료 체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지자체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산 국면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소식,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들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취재기자 모시고 한 걸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의 지속세가 계속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출퇴근 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많은 사람과 붙어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도 많이들 불안해 하시거든요. 네, 일단 붙어 있는 것도 불안하고 뭘 손잡이를 잡기도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 잡았는지 모르니까. 네. 방역을 한 모습이라도 봤다면 안심을 할 텐데 방역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지금 최고 단계로 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없을 때 종점에 가서 회차하기 직전에 이렇게 매번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하철 차량 내에 사람 손이 닿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새는 저는 안 쓰고 있는데 이제 다른 카드가 있으니까 일회용 지하철 카드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줄어서 사실 한 번 쓰면은 그건 그 다음 날 사용되는 거라서 바로 소독된 걸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화장실도 하루에 2번씩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확진자 동선이 공개됐을 때 네. 지하철 탔다면 이제 즉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바로 그 확진자가 탔을 거라고 추정되는 전동차와 이제 이동했을 거라고 하는 지하철 역사를 특별 방역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중교통에 불안하는 이유가 역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 네. 지금 여태까지 서울시 내에서 이제 확진자 나온 이제 타랑 가운데 대중교통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군요. 네. 네네.
지금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말 모든 분들이 뭐 힘든 시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이럴 때일수록 또 취약계층들의 어려움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이 취약계층 중에서는 코로나 검사 비용이 부담이 돼서 검사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 진단 검사에 드는 돈이 17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이게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별 진료소에 가서 이제 받고 싶다고 하면 먼저 의료진이 엑스레이 등 진료를 진행하고요. 네. 그 결과와 이제 그 환자의 특성이 있죠. 뭐 신천지 신도였나 아니면 우한 같은 곳을 방문한 적이 있나 이런 네.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예. 여기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이제는 검사 비용과 이후 절차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근데 의사가 추가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정했을 때 그때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돈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요. 네. 먼저 추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 앞에서 받았던 진료 있잖아요. 뭐 엑스레이를 찍었다던가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 합니다. 그게 주변에서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9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니군요. 네.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 결과가 나오면 무료예요. 네. 근데 추가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 이때는 추가 검사 비용까지 합쳐서 17만 원 모두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9만 원도 그렇고 17만 원도 그렇고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예. 이게 그 취약계층이 받기 어려운 이유가 일단 17만 원을 먼저 내고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를 환급받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예, 네. 더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24일에 금천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거주 중국 여성이 있어요.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차례나 이제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네. 돈 때문에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3번째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제 미리 했다면은 동선 같은 것도 줄고 역학조사도 빨리 됐을 텐데 그렇죠. 나중에 되니까 좀 문제가 복잡해지게 된 겁니다. 네. 지금 국민청원에는 그 대구에 사시는 분이 그 검사를 받으러 와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내라고 하면 그냥 가는 분들이 많다고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청원을 올린 분도 있고요. 네. 지금 당장 걱정되니까 받아볼까 하는 분들한테 모두 이렇게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이게 복지 차원을 넘어서 이 방역 문제 차원에서도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분, 진단 검사비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지금 상황에서 또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마스크 구하기가 아직도 너무 힘들다는 점. 이건데요. 정부가 마스크 공급 얘기를 꺼낸 지 지금 일주일이 돼간단 말이죠.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전히 구하기 힘든 거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네. 어제 하루만 전국에 587만 7천 장이 배부가 됐어요.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데 예.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게 맞죠. 네네.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수량 문제 자체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 일단 사재기가 많아요. 한 사람당 5장씩 구매할 수 있는데 그렇죠. SNS를 보면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만큼 구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유통 과정에서 빼돌린 건지 모르겠는데 22만 장을 사재기한 업체도 어제 적발이 됐습니다. 22만 장이요? 네. 그 업체는 이제 적발되고 나서 그거 네. 이제 다 보내겠다 다시 예.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못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문제와 3번째 문제는 엮여 있는데요. 지금 판매처가 제한적이면서 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주로 농협 하나로마트와 네. 약국에서 마스크를 주로 살 수 있는데 네. 약국은 하루에 100개, 그러니까 한 5개씩 팔면 20명한테 팔 수 있는 분량이죠. 이거는 네. 몇 분 안에 그냥 소진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하나로마트는 판매 시작 시간이 오후 2시인데 그 전부터 이제 줄을 서서 대기하는 분들 있거든요. 네네. 이 뉴스 영상 보다 보면 이렇게 막 한참 줄 서 있고 대기하고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왔는데도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순번이 뒤에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네. 하나로마트라고 매일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일요일에 물량이 들어와서 다 팔렸어요. 네. 떨어졌는데 이게 추가 공급이 안 돼서 네. 어제는 아예 못 판 곳도 있고요. 그리고 뒤늦게 판매 사실을 알린 곳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30분에야 마스크 들어온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서 급하게 네. 이제 저희도 판매합니다라고 했고 시민 입장에서는 어디는 팔고 어디는 안 팔고 이러니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공용 홈쇼핑도 공적 판매처 중 하나인데 이제 얼마 전에 향균 성능이 조작된 마스크를 판매하다가 이제 걸려서 이거는 좀 신뢰를 잃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막 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지금 누적 사망자가 1명이 추가가 되어서 총 2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사망자도 대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들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대중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절까지 하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고 또 최선을 다해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지금 뉴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차고했던 시계가 어떤 거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사과의 진심이 뭐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그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신도 중에서는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9,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네. 이제 명단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또 신도들도 연락을 받겠죠. 네네. 그러면 방역 체계가 조금 더 확실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더해서 신천지가 아까 물적 지원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신천지의 현금 흐름이 1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물적 재원을 아끼지 않으면 정부가 지금 신천지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게 100억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허. 이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진단 비용을 내주는 거거든요. 예. 일부가 됐든 전액이 됐든 이제 물적 지원도 이제 신천지에서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자면 그 기자회견 하루 전날인 그제 네. 신천지는 연락 소통망 중에 하나로 텔레그램을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그 텔레그램 안에 긴급 공지가 나왔습니다. 텔레그램 안에 있는 모든 방을 다 없애라. 오, 마치 증거인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방이 신천지 교인이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인적 사항들을 기록해 놓는 방도 있었대요. 예. 근데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자치단체가 신천지를 고발한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포섭을 했는지 인적 그 개인 정보까지 다 모은 거니까 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방폭파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 의혹이 있는데도 다음날 기자회견 앞에서는 절까지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은 조금 상반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또 하나가 이만희 그 총회장 옆에 여성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비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그 비서 역할이 굉장히 최측근이고 신천지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만희 회장이 말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게 이렇게 통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만희 회장의 발언을 자세히 곱씹어보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했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19. 본인이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네, 네. 이걸 봤을 때 지금 이만희 그 총회장이 그 신천지 내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할 정도로 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알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천지가 의사결정을 해온 게 이제 총회장 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온 거 아니냐. 아까 최측근처럼요. 예.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해석이라면 이만희 총회장은 어떤 그냥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뭐 대중 앞에 나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잠시 후 10시면 또다시 추가 확진자 집계가 나올 텐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서 이제 4,000명을 넘어섰고 대구 지역에서도 어제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또 사망자 수도 1명이 증가해서 29명의 누적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인데 그런데 완치가 돼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숫자가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격리 해제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24시간 간격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2차례 연속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을 합니다. 아, 1, 2차를 모두 검사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네, 연속으로요. 예. 그래서 격리 해제 기준을 받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조금 이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가요. 이게 외국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됐다고 정부는 밝혔는데 네. 3월 1일부로 퇴원 기준을 완화해서 네. 앞으로 완치자가 늘어날 거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의료기관에 입원했어도 이제 앞으로는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을 해요. 근데 퇴원하는데 바로 집으로 가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그 경증 환자들이 머무는 곳도 있죠. 생활치료센터. 아, 치료센터. 네, 그곳에 가서 이제 의사와 환자 관리반의 판단에 따라서 네. 머물다가 이제 자가로 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평균 2, 3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제 완치가 되려면. 네네. 근데 지금 확진자가 국내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게 2월 중순에서 말까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적어도 2주 이상이 지나야 되니까 이제 한 일주일 안으로 완치자 수가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혈액 수급 상황이 악화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이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죠. 정부는 어제 보유하고 있는 혈액 보유량이 네. 3.7일치 남았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적정 보유량이 5일치거든요. 네. 헌혈은 2월 중순부터 줄어들었어요. 그때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공포감도 조성이 됐고 이제 외부의 출입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도 형성이 됐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헌혈이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헌혈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회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27일에 채열 간호사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확진도 됐고요. 예. 이 채열 간호사가 은평 성모병원에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체열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은평 성모병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11명 정도 계속 나왔는데 채열 간호사도 그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확진자가 됐고요. 네. 채열 간호사가 확진자가 되니까 이제 또 헌혈에 대해서 공포감이 조성이 된 거죠. 네. 나 옳는 거 아니냐. 예. 이러면서 지금까지 좀 계속해서 헌혈 수가 줄고 있고 여기에다가 요새 사람이 잘 모이지 않는 분위기고 그럼요. 회사도 안 간다는 네. 곳이 많고 자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체 헌혈이 조금 줄어들어서 모자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혈액원 그 전 직원이 일일 몸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열할 때 직원뿐 아니라 헌혈자도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걸 의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체열 직원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안전하게 할 테니까 헌혈을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회 곳곳에 우리 국민들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좀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 더 자세한 이야기들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순영 카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확진자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현재 누적 확진자가 4,300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1, 2주 동안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1, 2주라는 시간, 또 중대 고비라는 의미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국면이라는 건가요? 예, 중대 국면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31번 환자라는 사람이 발견됐을 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네. 뭐 하루에 2배씩 늘다가 최대 정점을 찍은 날이 29일이 800명까지 올라갔고, 그랬죠. 예, 그 이후로는 사실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피크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하루 이틀 사이에 좀 한 200명 정도 떨어져서 600명 뭐 이 정도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날짜를 보면은 예. 이 31번이라는 환자 이분이 그 신천지 대구교회에 마지막으로 그 예배를 참여한 날이 16일이고 네. 그 이전에 9일도 물론 참석을 해서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한 것 같은데 네네. 그 날짜를 계속 역으로 계산해 보면 2월 16일부터 잠복기가 지나는 날이 뭐 어제 그제 요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잠복기가 끝나고 다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리고 걸린 사람은 이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증상자는 굉장히 많이 확진을 받게 될 것이고 네. 무증상자들도 이제는 증상이 다 나올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실제 지금 이렇게 폭발적인 피크를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좀 꺾이는 기분도 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만약에 오늘 내일 사이에만이라도 이렇게 700~800명 안 올라가고 좀 옆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네. 우리도 방역이 잘 들어서 앞으로는 좀 꺾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아주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주말까지 봐서 그 피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유지가 된다든가 더 계속 감소가 된다면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이 대구 경북 지방 중에서도 신천지의 이 유증상자들은 다 찾았다. 빨리 격리를 시켰다. 이런 안심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이번 주, 1, 2주 동안이 정말 어떤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게 돼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을 보면 대구 경북의 확진자 수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병상 확보, 병상이 모자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경증 환자 치료는 그래서 입원 대신 생활치료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요. 이 치료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이 대구 경북에서 확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대구 경북의 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확진 환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80% 정도가 경증 환자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신천지 대량 감염을 통해서 확진을 받은 환자들의 또 다수가 20대예요. 그리고 20대의 경증 환자들은 사실 병원에 굳이 입원을 하지 않고 관찰만 하더라도 되는 굉장히 경증 환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들을 환자의 중증도를 4단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네. 경증, 중증도, 중증, 최중증으로 분류한 다음에 네. 80% 정도를 차지하는 경증 환자들은 병원 시설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이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바꿔가지고 네. 1인 1실이나 혹은 다인실 등으로 운영을 해서 네.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그곳에서 전문적인 의료진들의 관찰을 받고서 이제 관리를 받고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완치가 되면은 자가격리나 혹은 퇴원을 하는 식으로 자가격리를 하고요. 그중에서 혹시 중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은 예. 그쪽에 있는 의료진들이 관찰을 하다가 다시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하는 식으로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단계를 좀 세분화해서 각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치료 부분도 개선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안타깝게도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분들인데요. 그렇다면 특히 이 고령인 분들에 대한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뭐 고령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위험한 건 아니고 네. 실제로는 폐렴이 있으시다든가 혹은 네.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하는 또 지금까지 복용하는 약이 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도 같은데요. 예.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시면은 DUR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병원을 갔었는지 그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 대구에서 이걸 적용을 시키지 못했었던 이유가 이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 해결해서 대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 예. 다른 사람 걸 볼 수 있게 돼서 아마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드시고 계신 분이 신장 이식을 해서 20년 전에 신장 이식을 해서 지금도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 그게 체크가 안 됐다는 것이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거든요. 네. 바로 사망하실 수 있는 그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체크가 안 돼서 걸러내지 못하고 사망하셨기 때문에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 위험수를 보면은 고령자라든지 혹은 이런 혈관계 질환 예. 같은 것들 심장이 약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매뉴얼이기 때문에 뭐 중증도 이런 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중증이 아니라도 앞으로 중증으로 발생할 진전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미리 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은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일 수가 있죠. 즉 고령이냐 기저질환이냐 하는 걸 넣을 수는 있는데 예. 실제 지금 현재 상태하고 폐렴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사가 대면해서 직접 좀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이 시스템만으로는 그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구 지역 사망자를 살펴보더라도 일단은 선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자가 보통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7, 80대 노인분들이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숨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치료 체계가 도입되면 이런 그 병실 부족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백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상이 부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경증 환자들을 따로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를 한다라는 것은 이 기존의 병원에 있는 의료진에게 경증 환자들을 관리하는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경증 환자들 80% 정도를 이렇게 시설에다가 격리를 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나면은 나머지 20%의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의 부담이 조금 덜해지는 게 있을 테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의료진들을 대구 경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통해서 네. 아까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지금 이 고령 환자들이나 혹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4,21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57%가 넘는 2,418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로 확인이 되면서 현재 이 검역, 또 방역과 관련해서 신천지 교회와 교인이 핵심 검사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4번째 환자의 유족 같은 경우는 신천지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죠. 이 검사 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신천지가 아니면 검사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방역 당국의 목표라는 것은 일단 대구, 경북 그중에서도 신천지 교인 중에 유증상자를 예. 목표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봉쇄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로 빨리 찾아서 격리를 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잘 진단을 못 받는 것이 아마 물량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로슈라는 회사에서 시약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약이 진단 시약이 아니라 예.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 데는 일단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RNA를 뽑아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의 RNA를. 네. 그 다음에는 이제 PCR이라는 진단 키트로 가게 되는데 예. 이 중간에 이 단계 RNA라는 것을 추출하는 단계가 보통은 손으로 해도 아주 간단한 상황인데 네. 아주 대규모로 많이 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젠 같은 회사들은 하루에 4,000건씩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 자동화 기계에는 시약을 넣어줘야 되는데
기계는 있는데 루시에서 지금 이 시약을 공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가 멎으면 이 전체가 멎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젠에서 이제 갖고 있는 다른 시스템을 자기네가 개발한 다른 시스템을 또 돌려도 또 독일 시약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이 4천 건이라는 게 하루에 4천 건이면 한 37%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이 검사 자체가 굉장히 수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 지금 일반 시민들이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지금은 좀 우려가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많이들 우려하셨던 부분이 이제 대학교가 개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대학 안에서의 슈퍼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유은혜 장관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대학교 개강을 연기하고 뭐 재택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려했던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가 강릉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첫 사례인데요. 무증상으로 분류가 된 지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 이 말씀드린 대로 뭐 대학마다 개강도 연기하고 또 온라인 강의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사태를 보면 좀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잠복기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을 했다가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기만 해도 바이러스가 호흡기에서 증식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전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아주 주된 경로는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호흡기 감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장기침이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서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의 연구 사례를 보면 외국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 무증상 감염의 사례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밀접해서 있는 가족 간 전파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공항에서 증상이 없어서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량으로 감염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증상이 없다가 이제 아주 가벼운 증상일 때에도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되 너무 지나친 우려까지는 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종교계에서도 예배라던가 대중 집회를 중단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라던가 종교단체들은 여전히 모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은 철저하게 위생을 지켰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거 의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철저히 위생을 못 지키는 것이기 네.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개인 간에 두세 명 모이는 것도 꺼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도 싫어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 명이 그것도 폐쇄된 밀집된 실내 환경에서 어떤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예. 모임 자체도 문제고 또 네네. 그 모임에서 예배하면서는 뭐 통성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또 서로 같은 공간에서 뭐 여러 가지 만지는 부분들 오염돼 있다면 다 감염될 수 있는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모임을 없애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식구들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기침이라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감기 증상이 있으면은 무조건 2m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쓰고 식구들 간에도 이런 상황인데 네. 이런 모임을 한다는 것은 이거 아주 지금 폭발적인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모든 개인적인 모임은 적어도 이번 한 주 잘 보고서 이번 한 네. 주가 잘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씩 풀어나가더라도 일단은 3월 이번 첫째 주 한 주만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자제를 하자. 예, 자제를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대구 경북에서의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85%에 이르면서 대구 경북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위기를 함께 극복해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도 역시 또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한의대 김성삼 교수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장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대구 서문시장 같은 전통시장들 또 대형 상가가 휴업에 들어가고 학교들도 다 개학이 연기됐잖아요. 또 여기에 네.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외출 자제로 지금 대구 거리가 굉장히 한산하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언론을 통해서 자세히 들었겠지만요. 예. 현재 사실 대구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집단 자가격리 상태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스와 지하철 등 어쩔 수 없이 공공이동 수단을 이용하신 분들께서도 가능한 공간을 띄우면서 하는 사회적 격리가 본능적 생활이 밀착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전쟁 중이다 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 증상이 없어도 일단은 유증상자로 간주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중에 확진자 비율이 70% 정도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 70%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거든요.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가 4,335명이죠. 예. 그중에서 대구가 3,000명이고 경북에서 700명 나왔습니다. 즉 3,700명의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서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쪽 검사 대상 신도들 가운데서 절반 정도 검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보니까 68%의 2,200명이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국내 사망자 28명 중에 대다수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받는 심리 충격은요, 거의 패닉 집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현재 대구 시민들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도 있겠지만 나도 대구 시민인데, 나도 대구에 있는데 나로부터 감염이 시작될 수도 있다. 또 이런 불안감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을 막기 위한 서로 간의 배려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구로 몰려들고 있고 또 SNS에서는 힘내요 대구, 힘내세요 대구 경북 같은 이 응원의 해시태그 포스팅도 퍼지고 있는데요. 상담 심리학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황은 지금 사실 매우 엄중하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국가가 지금 현재 사활을 건 전방위적인 지원이 뒤따르고 있고요. 그 재난 때마다 저는 사실 이분들을 현대판 의병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이 똘똘 뭉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엄청난 충격을 그나마 버텨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짧은 전쟁이라면 우리가 강한 질책과 비난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장기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제가 재난 현장에서 상처 입은 분들과 상담이 오면서 제가 넘어진 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강력한 힘은 바로 지지와 격려,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전장에 전후방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서로를 응원하는 공감 능력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심리전인 것이죠. 네네. 지금 상황은 마치 그 전장과 같다. 지지와 격려, 공감이 필요하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상황 짚어봤습니다. 소식 전해주신 김성산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대구 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신천지 쪽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 신천지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도들의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한국을 방문한 신도는 없었다. 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에 우한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우한 방문과 집단 감염의 연관성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신천지와 관련해서 이제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신천지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 집단이 더욱더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한국을 방문한 신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신천지 측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천지 대량 감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국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 대량 감염 사례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도대체 이 대량 감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역학조사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이 중국 우한과 이 신천지 대구교회 사이의 고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정말로 1월에 중국 우한회를 다녀온 교인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대구로 와서 이렇게 대량 감염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네. 이제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미확인 고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대구에서는 1,900명 정도의 이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증상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6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600명 중에서 또 70%가 나중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확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무증상일 때 조사가 된 건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예, 이거는 오류라고 볼 수 없고요. 예. 일단 무증상이라는 의미는 본인들이 잘 못 느끼고 있지만 감염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일단 예배에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잠복기에 있을 때에도 이 바이러스는 숫자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저기서 70%나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노출 정도가 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무증상자들을 신천지 교인들 중에 무증상자들을 진단을 할 때에도 많은 수가 나온다 그러면 우려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연결해봤던 이제 대구 얘기 좀 더 나눠보자면요. 중증 환자는 병실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또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첫 번째 생활치료센터가 대구에 문을 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센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그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대구, 경북 곳곳에다가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1인 1실이 원칙이고요. 예. 근데 이제 시설에 따라서 뭐 1인 2실이나 1인 3실 뭐 1실 2인이나 혹은 1실에 3인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이제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냐면 여기 입소하는 분들은 다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 입소하신 확진자들 사이에서 바이러스 전파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외부와의 격리 통제가 얼마나 잘 될 것인지 아하. 그리고 또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그 경증 환자들이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관찰하는 의료진 또 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의료진이나 지원 인력을 대한 추가 전파 가능성들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차단할지 그리고 또 만약에 경증 환자 중에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네.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시켜가지고 네. 이제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긴급 대응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될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방역 당국이 일선 병원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내놓았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증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서 뭐 결코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군요. 네, 그렇죠, 당연히. 예,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구 경북 상황이 사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시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지금 이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앙 정부에서 전국의 병원을 어느 정도나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중앙정부가 이것은 컨트롤을 해야죠. 예. 시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은 자기들의 그 여유병상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도 있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여유병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지금 대구, 경북에 이런 병상 모자라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이 병상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 중앙정부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실제로 지금 서울의 민간 대형 병원들에서 다 중환자 치료 같은 것들은 거기서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증 환자라든지 혹은 병실이라든지 음악격리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대구 지방에 나눠주기로 다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마 그렇게 하자고만 하면은 일반 병원들은 특히 다 그렇게 응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저희 서울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카톨릭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음압병실들은 막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대구의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고는 있는데 이 사실 만든다는 게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건물도 따로 있는 건물에 옛날 병원 건물에다 넣고 거기다 입원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요즘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많이들 들으실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최소한의 사람만 만나자, 또 재택근무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2주 동안 잠시 멈춤.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2주 동안 잠시 멈춤, 이걸 잘 실천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뭐 사실 아까 백 교수님께서 짧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사람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별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려서 네. 그러니까 접촉을 최대한 이제 차단을 해서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것을 이제 막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국내외에서 많은 바이러스 감염이 나온 고리들을 살펴보면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족, 네. 그리고 식사와 대화를 동반한 친목 모임, 병원, 교회, 그리고 확진자가 있는 사무실, 예. 이제 이런 환경들에서 전파가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면 되죠. 일단은 불필요한 그 대화를 동반한 식사 모임을 일단은 자제하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가장 위험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가는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배 같은 것들을 한 1주, 2주 정도 네. 이 종교 집회를 최대한 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한 실천 방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은 재택근무를 권장을 해서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좀 차단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교육당국이 초중 고등학교와 유치원에 이제 등교를 또 2주 정도 더 물러서 이제 3주 미루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한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마스크나 손소독제 구하러 또 하는 외출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또 구하기가 아직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집에서 소독제를 만들거나 대체용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SNS를 보니까요. 이 락스를 분무기로 뿌리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네, 그 질병관리본부나 WHO에서 락스를 희석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코올 60%, 65% 이상 정도의 알코올이나 혹은 락스를 희석해서 사용을 하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데 네. 사용법은 틀렸어요. 이렇게 공기 중에 뿌린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이제 걸레에다가 락스를 묻혀가지고 이 사람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닦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뿌리지 말고 굳이 필요하다면은 락스를 희석한 물을 걸레에다가 묻힌 다음에 사람들 손이 많이 닿는 곳,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곳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닦아주시면은 이제 바이러스를 소독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 요즘 엘리베이터 버튼도 일부러 손가락으로 안 누르시고 이 손마디나 팔꿈치로 누르시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 모두가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이번 주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진단을 하는 이유, 또 이 고비를 넘기고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것만은 꼭 빨리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씩 꼽아주신다면요. 예, 우선 뭐 여러 가지 개인 위생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일단 집에서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은 가능하면 접촉을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거 잘 모르는데 네. 부모님한테 옮겨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방문을 했을 때에도 꼭 그런 점을 유의하셔갖고 지금은 관리를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강양구 기자님도 말씀 네, 붙여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네.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또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주목하면서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님, 그리고 강양구 뉴스톱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BS